여기는 향동 사무실입니다. 음, 아침에 몇 개, 두 개 올리고, 어, 여기 오게 된 거는, 원래는 이제 수매하러 가야 되는데, MBC에서 이제 마약 수사 관련된 인터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황하나가 도망가 있대네요. 참, 어, 그 사람도 참, 마약 끊고 성실하게 살면은, 어, 앞길이 뭐 나쁘지 않을 텐데, 그 사람도 참, 뭐 그 사람은 제가 동정하는 건 아니지만 범죄의 길은 스스로 끊지 않으면은 감당 못합니다. 어쨌든 그거 로 이제 음, 인터뷰 좀 하고 스메 가기 전에 잠깐 올려봤습니다. 제가 누가 얘기를 해줘갖고 백설공주에게 죽음은 이라고 하는 MBC에서 하는 이걸 뭐라고 하나 이런 종류의 추리 수사 드라마인데 변요한 씨. 근데 다른 것보다 변영주 감독이 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변영주 감독이 이걸 왜 연출을 하지? 낮은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좀 사회성 있는 배가 고팠나? 뭐 이것저것 아니면 상업적인 드라마잖아요. 글쎄 좀 조금 물론 세상 사람은 변하고 물론 그 사람도 예능에 여기 출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많을 겁니다. 낮은 목소리 그거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했을 때 사실 비슷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광주의 나눔의 집에 그 변현주 감독 그 다음인가 그 비슷할 때 이제 저도 그 할머니들의 그 이 생애사 체록 때문에 잠깐 어쨌든 뭐 그런데 조금 그래서 흥미롭게 조금 봤어요. 뭐 줄거리도 보고. 근데 원제가 독일 무슨 뭐 있는 거예요. 독일의 소설, 유명한 소설인가 봐요. 그 이제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어떤 그 마을에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이를 그 다른 아이들이 집단 강간을 해서 죽인 거죠. 하나인지 둘인지 뭐 어떤 뭐 그건 이제 스포와에 해당하니까 일단 하나 죽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범인으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어, 좀 돈도 있고 좀 잘 나가는 애를 다른 애들이 시기해 갖고 뭐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을 권력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10년 동안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있다가 어, 교도소에 출소한 후에 다시 와서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범인을 찾게 되는 뭐 이런 건데 음,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변형주가 왜 그런 드라마를 연출을 한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전, 몇 년 전에 그 범죄 재현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재현 프로그램이 하여튼 범죄 뭐 시사 관련된 부분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 갖고 변영주란 사람 그래서 좀 실망도 했지만 뭐 아이 세상은 뭐 배고프고 또 그러면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드라마가 변영주의 살아온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변영주의 삶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사회성이 높은 어떤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범죄의 진범을 찾아가는 사회적 의미가 뭐가 있지?
그 진범 찾는, 억울한 진범 찾는 거? 어, 글쎄, 그게 권력자? 뭐 권력자로부터 조작되고 왜곡된 어떤 사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건 변형주가 아니라도 많은 데서 다 하는 수사 드라마나 추리 드라마의 그 공식 아닌가, 그런 어떤 거 아닌가요? 좀 실망. 왜 변형주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럼 돈이 돈이 고팠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야 뭐 직업인데, 뭐 연출자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내용이 좀, 제가 그래서 이 인터넷에 있는 백설공주의 죽음을이라고 하는 그 원작 소설의 스크립트를 좀 봤는데, 그리고 앞에도 좀 소설 좀 보고, 음, 너무 좀 뭐라고 하나, 이 개연성이라든가 누가 자문을 했는지, 아니 범죄에 관련된 수사 관련된 자문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아쉽다. 개연성도 많이 떨어지고 수사적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래서 사실 이 그 자문해주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사 추리 드라마 같은 뭐 이런 거는 정교하게 탄탄하게 이걸 세팅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변영주가 이걸 이런 드라마를 했다는 거 첫 번째 실망. 그리고 어, 극적 전개라든가 개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야? 나는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한두 번 보고 이제 스크립트 봤는데, 네. 나중에 이제 좀 몰아보기 할 수도 있죠. 그거보다 다 그거 끝나고 나요? 한석규가 프로파일러로 나오는 10월 달부터 하는 뭐 미친 자? 이친 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자기 딸을 살인범으로 의심하는 프로파일러. 이게 한석규식 프로파일러는 어떤 모습을 할까? 그럼 그거는 또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제대로 된 사람한테, 진짜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뭐라고 하나 허접하고 그냥 가공에 그것만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현실적이거나 프로파일러가 아예 현실적이거나 아예 미국식의 그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걸 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니까 저 사람을 뭘로 그린 거야?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는 뭐 흔히 말하는 소개 영상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석규 씨가 오랜만에 또 드라마 나들이를 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한석규 씨. 자, 어, 영화계에 지금 경향신문에 나온 거, 영화계 종사 응답자 절반 성범죄 경험, 1년 새 직장 내 성범죄가 확 늘었다.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비 아인슈타인의 미국의 헐리우드의 어떤 미투 폭로 이후에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게 직장갑질 119랑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글로벌 리서치 의뢰해 갖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이거는 설문조사하고 또 이제 영화계 종사자에 대한 2년 동안의 어떤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를 이거의 부분과 연결해갖고, 글쎄요.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도 영화계 종사자 51.5%가 지난 2년 동안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한국 영화산업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에 의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사람은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영화계의 성희롱, 성폭력이 구조적으로, 맥락적으로 이렇게 높게 발생하고 있을까? 이런 높은 피해율은 왜 그럴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3세대, 4세대 영화 감독들은 운동권 출신들이 과거에 문화운동에 했던 박찬욱부터 봉준호 뭐 아니라고 하면 뭐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적어도 제가 아는 많은 3세대 감독들 한국 영화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 이제 소위 말하는 586 세대에서 영화라 그 이후에 영화 운동 혹은 또 시민사회 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실제로 운동권 내 미투 운동도 많이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사회운동으로서의 영화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내부의 어떤 성차별적, 성폭력적인 것을 온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도 귀담아 듣고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그 급은 아니지만 저도 듣는 귀가 있고 이나영 교수가 얘기하는 왜 그럴까? 이 질문에 사실은 이나영 교수도 답을 알고 있겠죠. 제발 어떤 특정한 산업 내에서 그것도 문화산업이고 그래서 이런 성희롱, 성폭력이 이렇게 높은 건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타율적으로 개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 사기에 7에서 11살 아들 조카를 동원했습니다. 30대 부부가 여동생, 아내, 친구까지 다 가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사회봉사 240시간. 그러니까 이게 30대 부부인데 남편한테, 가장이죠. 남편한테 36세한테만 집행유예고 나머지는 아내, 여동생, 33, 아내 친구,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문제는요, 여기에 아이들이 타고, 그 아이들 이용해서 보험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7살, 11살, 8살. 애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험사고, 그 보험 1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나마 이제 경찰이 22건을 했는데, 검사는 5건밖에 기소하지 않았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해, 아이들을 이용한, 이거는 좀, 다른 먹고 살 길이 그렇게 없나요? 이렇게 묻는 것도 그렇지만은, 범죄는 아닙니다. 특히 보험 범죄는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범죄자한테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보험 범죄자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게 집행유예 받고 벌금 받으면 다음에 또 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부모를 가지고 보험 범죄를 하겠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부모 죽일 수도 있고 자식들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눈이 뒤집혀서 다음 판결은 너무 아쉬워요. 지금 판결도 사실 아쉽죠. 근데 판사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 이게 가족 범죄니까 한 번 기회를 준 거겠죠. 응? 이제는 집행유예 해고 다시는 저지르지 마세요. 근데 판사님 그럴 것 같으십니까? 사회봉사 240시간을 내린 이유도 알 것 같은데 범죄는 저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판사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3단독의 황모 판사인데 세상에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판사님. 근데 이거 말고 이 판결은 다른 판결인데 이건 아동 13도 미만 아동 성범죄자예요. 저는 이거는
이건 이 판사는 진짜 욕을 먹어야 돼요. 수원지법 평택지원의 판사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고등학생이라고 속였는데 애가 좀 왜소한 것 같아요, 범인이. 봐도 조금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소하고. 그런데 피해자가 여자 초등학생이에요. 범인은 25이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성관계를 가졌다? 아닙니다. 강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한테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매일경제의 최종일 외경닷컴 기자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두 성인이 관계를 갖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성인 범죄자가 아이를 가스라이팅해서 강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은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최종일 기자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게 똥오줌 못 가려요? 그거 아니에요. 모르면 하지 말아요. 쓰지는 말아요, 이런 기사를. 형량도 너무 어처구니 없어 화가 나는데, 이걸 이렇게 부르면은, 그럼 12살짜리가, 지금 초등학생 애가 성관계를 했다는 게, 예? 성관계를 했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당신이, 미안합니다. 당신 딸이라고 하면, 당신 딸한테 성공했다고 하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기자로 있으니 참 갑갑한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근데 문제는 이놈에 대한 형량이에요. 이 형량이, 이 새끼가 징역 1년 6개월이에요. 야, 판사님,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는요, 종신형도, 한 번 해도 종신형입니다. 한 번 해도. 네? 근데 이 새끼는 뭘 했냐면은, 이 아이한테 성병을 옮겼어요. 이게 이 판사라는 인간이 대가리에 똥 만든 인간도 아니고, 이게 이걸 1년 6개월밖에, 위성 의제 강간인데 1년 6개월인데, 예? 그리고 성병까지 옮겼어요. 지금 애는 심리상담 받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겨우 1년 6개월? 그냥 그 아동 성범죄 새끼 풀어주는 거죠. 뭐 제발 판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좀. 정신 나간 인간들. 기자도 판사도 이것도 구형한 검사놈도 이상한 놈이죠. 이게 참 이거 이런 걸로 욕을 안 하면 어디다 욕을 합니까? 이런 새끼를 초등학생을 강간해 갖고 성병까지 옮긴 놈을 징역 18개월이라고요? 대한민국이 왜 아동 성범죄 강간 천국인지, 예?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되나요? 진저리가 납니다. 진저리.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의, 아니면 이런 사법 경계 이 무신경 이거를 이번에 이제 딥페이크 문제가 커지니까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안심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말하는 이거죠.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서 이런 게 들어오면은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즉 검찰청, 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대요. 4개가. 지금 되게 당연하죠. 이거는 하나의 세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늘 말씀드려요. 요 비슷한 N번방 사건부터 시작해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은 꼭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경찰, 검찰, 뭐 교육청, 시 같이 무슨 협약을 해갖고 뭘 하겠다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되고 있는 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협약하고 사진 찍고 지들이 이름 내고 뭐 경찰청장 누구 뭐 서울시장 오세훈 누구 뭐, 예? 이렇게 이럴 때는 하면서
정작 진행이 될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터지면 또 똑같은 사진 찍고. 진저리가 나 진저리가 아주 이런 인간들. 이런 이게 이 모든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간들.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서울시. 지금 피해 발생했을 때 이 삭제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빨리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됩니까? 되나요? 안심지원센터, 전문상담원이? 진짜 되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만 찍지 말고 내일, 모레, 글피 이게 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 도라이 같은 것들이 사진 찍어주고 광고해주기 바쁜데 정작 이게 작동되는지 오늘 발표하고 오늘 이게 쓰고 내일 모레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아주 그냥 낄낄거리면서 조롱하고 그러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 아동 성범죄, 성범죄 천국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법당국, 교육당국, 지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가 터졌으니까 그냥 이제 여론 마금하게 그거 바꾸고. 그러니 갑갑하죠. 뭘 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하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경찰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아시듯이 경찰국 설치는 법적 근거가 너무 미약해요. 왜냐하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미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해버리니 시행령 정치죠. 그러면 경찰국을 법에 명시를 하든가 아예 경찰위원회 없애고 그럴 것도 못하면서 지금 경찰국이 뭐죠? 뭐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국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쓸모없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럼 경찰위원회 왜냐? 왜 그런지 아실? 이미 국가경찰위원회에 지금 정부의 사람은 이제 박았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지금 정부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경찰국에 손을 빌려? 경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위원회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찰국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경찰위원회를 다 장악했는데 경찰국은 이미 쓸모없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 대한 징계권, 인사권, 감찰권도 없어. 통제 역할이 안 돼. 그냥 경찰위원회는 그냥 경찰위원회.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미국의 FBI를 반환한 정보위원회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실질적인 예산권이나 인사권 같은 형태의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제 법을 바꾸면 되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 이런 것도 지랄하고 그럴 테니까 다른 것보다 수사를 투명하게, 회계를 투명하게 영국의 경찰행위 독립사무소 IOPC처럼 아예 정책이든 수사든 전반을 독립할 수 있게 감시할 수 있게 하거나 근데 이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경찰 시스템은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수명의 녹음을 갑니다.